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연설비 송풍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송풍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모델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엔지니어링 계산법이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흡입 루버 계산을 하고 손실을 계산하고 수평 덕트 손실을 계산하고 그리고 시스템 효과를 고려하고 흡입측과 토출측이 있는데 아마 흡입측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덕트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기 댐퍼에 대해서 손실을 계산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합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유율을 약간 고려를 하죠. 왜냐하면 외기취입구나 또는 DA도 고려를 안 했고 또 급기 댐퍼 연결되는 부분에 T도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여유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커. 이 정압이 너무 크면 이걸 정압 손실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압 손실 저감 방안을 고려를 하면서 저감을 할 수 있게 설계자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감리의 경우에도 이 감리가 계산서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 맞게 적용을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풍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송풍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기본적인 개념, 개요를 얘기를 해보면 송풍기에 대해서 용량은 송풍기 용량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압과 풍량이에요. 풍량 보통 CMH로 나오죠. CMH 그 다음에 정압 밀리밀리 아쿠아로 나오죠. 이 풍량은 덕트를 통해서 보내져서 우리가 재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람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정압은 그 바람을 공기를 유체를 이송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입니다. 압력이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제대로 그 공기가 공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고려해야 되는데 이 팬의 경우 송풍기 같이 이제 공기를 이송하는 장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팬이 있고요. 블로어가 있고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건 토출압에 따라서 토출 정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팬의 경우에 토출 정압이 0.1kg 프로스포 제곱센치 이하예요. 그래서 0.1kg 제곱센치면 이게 얼마의 밀리밀리 아쿠아냐면 1000밀리밀리 아쿠아예요. 1000밀리밀리 아쿠아 이하는 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연의 경우에 보통 150 이하에서 끝나니까 당연히 제연 설비에 있는 송풍기는 팬입니다. 브로우라는 거는 토출압이 0.1에서 1.0kg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 이상인 거예요. 넘는 애를 컴프레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연에서 쓰는 거는 팬이 될 거고 건식 스프링클러 같은 데 쓰이는 2차측 공기압 채우는 거는 1kg 넘게 채우니까 컴프레셔를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송풍기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용량은 풍량과 정압으로 표현을 하는데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면 종류에는 원심식 송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류식 송풍기가 있어요. 원심식 송풍기에서 대표적인 게 다익팬이 있어요. 다익형 팬이 있어요. 다익형 송풍기를 시로코 팬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익형 팬이 있어요.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에어포일 팬이라 그래요. 이게 있고요. 기타로 이제 추가로 후곡형이 있고 레이디얼 팬이 있어요. 제연에서 쓰이는 것들은 이 다익형 팬이랑 익형 팬이 있고요. 주로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일부에만 쓸 수 있고 대부분의 제연은 얘를 써야 된다. 익형 에어포일 팬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충류식 송풍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프로펠러 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만 NFA에 보면 계단실 가압할 때 쓰입니다. 뭐 나머지는 소방에 안 쓰니까 알 필요 없죠. 소방에 안 쓰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있더라 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다익형 펜을 봐야 되겠죠. 시로코 펜이라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는데 보면 날개가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회전 방향으로 날개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깃이 회전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이름에 나와 있죠? 날개가 많다고, 깃이 많다고. 그러니까 몇 개나 되냐면 24개에서 60개 정도의 블레이드를 갖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어떤 일부 책에는 잘못 알려져 있는데 다익펜이 제일 재현에 좋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이유는 얘네들이 실제로 건물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재현에는 조금 부적합한데 공조나 환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왜 이걸 많이 사용하냐면 동일한 풍량에 대해서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룸이 작아져요. 이게 또 사실 또 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설계자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시로코 팬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로코 팬으로 제형 팬을 설계를 해요. 그래서 팬룸 사이즈를 작게 설계해놔. 근데 감리가 봐도 그렇고 TAB 업체가 봐도 그렇고 커미셔닝 업체가 봐도 에어포일 팬을 써야 돼. 그리고 바꾸면 팬룸이 이미 작은 걸로 해서 너무 작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흡입측이나 토출측의 충분한 직관 길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효과가 너무너무 커지게 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얘네들은 보통 큰 유량에 대해서 낮은 정압일 때 많이 쓰이고요. 가급적이면 정풍량일 때 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풍량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풍량이 우리 뭐 누설량이 나가다가 뭐 보충량도 나가고 이러는데 보충량이 뭐 출입문이 뭐 피난층도 열리고 꼭대기에 있는 뭐 화재층, 직상, 직하층까지도 풍량이 나가서 풍량 조절 범위가 넓으면 이 다익펜의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성능 곡선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종합반에서도 했던 건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서징 영역이에요. 서징 영역인데 보통 운전점은 이쯤에 있어요. 이 운전점이에요. 보통의 이제 설계한 운전점인데 만약에 이 전격 운전점의 80%까지만 떨어져도요. 서징 영역에 들어가죠. 서징 영역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상 운전 범위가 아주 좁아요. 그죠? 그래서 정풍량으로 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풍량이 변하게 돼서 풍량이 어떤 댐퍼가 닫힘으로써 풍량이 한 80%로 저하만 돼도 이것만 조금만 저하된 거죠. 80%까지만 저하돼도 서징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에는 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재현의 경우에는 재현 설비의 경우 공조는 정풍량에 거의 가까운데 재현의 경우에 풍량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서징 발생 영역이 넓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거 그림도 잘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그림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익형 펜이 있어요. 에어포일 펜이죠. 에어포일 펜이 있는데 얘네들은 날개가 이 회전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두께가 이렇게 날개 깃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깃이 회전 방향의 반 뒤로 기울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또 그렇게 생긴 건 후곡형도 마찬가지거든요. 후곡형도 뒤로 기울어져 있지만 생긴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깃의 단면이 날개 모양이다, 익형이다 라는 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블레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개에서 한 16개의 블레이드고요. 그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제연 설비에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운전 가능 범위가 넓어서. 얘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공간은 쟤보다 많이 차지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 성능 곡선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가 100%인데, 최대로 이제 운전되는데, 여기 30%까지 내려와야 이제 서징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서징, 우상향 구배가 있는 이 서징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 구배인 서징 영역의 30%까지는, 그죠? 서징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운전할 때 풍량을 조절하기가 좀 용이하고, 요기 범위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을 때는 회전수 제어를 통해서 좀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연 설비에 주로 어디에 이제 이게 꼭 필요하냐면, 이 급기가압의 급기팬, 얘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거실 제연에는 다 써야 돼요. 거실 제연의 공기 유입이든 또는 연기 배출이든 다 이걸 써야 되겠고요. 급기가압의 이제 유입 공기 배출의 경우에는 한 계층에 딱 정해진 풍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로코펜을 써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A에서 쓴다는 프로펠러 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프로펠러 팬이 있는데, 충류식 중에서 프로펠러 팬. 얘는 이제 NFA에 나온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여기 안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이런 방식인데, 얘네들은 충류식이라는 게 축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온 애들이 이제 충류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축방향으로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단실에 가압용으로 NFA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층고가 높지 않으면 이렇게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계단실에 바로 이렇게 집어넣게. 얘네들을 왜 쓰느냐, 장점을 보면, 그 필요한 풍량이 이제 문이 열리거나 하면 풍량이 필요한 양이 변하겠죠. 그래서 유량 변동 시에 압력 변화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계단실 출입문 열렸을 때 출입문 개폐 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이게 원심식보다 이러한 그 프로펠러 팬을 사용을 하고요. 뭐 단점은 저압이다 보니까, 이게 건물에 위에다 설치하니까 바람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건물 풍압의 영향을 좀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빗물 침투가 되지 않게 해야죠.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막이가 설치돼야 돼요. 빗물 막이, 바람 막이가 필요하더라 라는 게 또 단점이라고 하는데, 뭐 크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NFA에서는 낮은 층의 건물일 때는 프로펠러 팬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송풍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자꾸 서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서징의 개념도 우리 뭐 알고 있긴 하지만 서징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송풍기의 서징 현상입니다. 펌프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물이 압축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우상향 구배를 갖는 펌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성능 곡선에서, 그래서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팬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개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송풍기에서 왜 잘 일어나냐면 공기의 압축성 때문이다. 우리 배웠죠? 이것 때문에 서징이 흔히 발생한다. 그래서 송풍기의 경우에는 항상 설계를 할 때 성능 곡선을 확인해야 돼요. 성능 곡선에 서징 영역에 들어가지 않게 운전 방식을 결정해야 돼요. 들어가지 않는 운전 방식을 적용을 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그 서징 영역이 어디냐? 우상향 구배다 그랬죠? 성능 곡선상의 우상향 구배. 근데 왜 들어가게 되느냐? 밖에 있다가 댐퍼가 닫히면 풍량이 줄어요. 정상 운전 범위에서 풍량이 줄어드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일부 댐퍼가 폐쇄되면 그때 풍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서징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그렸던 성능 곡선 생각하면 그렇죠? 또 다시 그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징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아까 봤더니 시로커 팬 쓰지 말고 다이키 팬 쓰지 말고 익형 팬, 에어포일 팬을 적용해야 된다. 제연 설비에는 이걸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풍량 범위가 넓으면 어디 같은데, 서울시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처럼 고층 건물들 같은 데는 풍량 제어하는 방식으로 인버터 제어 방식, 가변 풍량 제어 방식 또는 회전수 제어 방식, 이거를 적용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거는 소방에서 간혹 쓰기도 하는데 풍량을 줄이지 않나 버리는 거야. 댐퍼가 닫혔을 때 이 풍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풍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 불필요한 줄어든 풍량을 버려버리는 거야. 방풍해서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건 이제 대형 배출구가 있어서, 덕트에 대형 배출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압이 이제 많이 안 쓰면 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압이 올라가면 그 압이 올라간 것 때문에 열려서 배출구 쪽으로 공기를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 사실 다 한 거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개요에다 다 써준 이유가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라는 내용으로 써드린 거고요. 자, 서징의 이제 정의는 뭐냐? 정의는 풍량이랑 토출압이 계속 변동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토출돼서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역류해. 그러다가 다시 나가. 다시 역류해. 이렇게 공기가 나가다 말다 이렇게 되는데 그 변동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주기가 빠르냐 하면 그 서징의 주파수를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10분의 1에서 10Hz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서징 영역은 우상향 구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발생하면은 뭐가 문제냐? 재현이 안 되죠. 풍량이 계속 바뀌어. 그리고 서징이 계속 지속돼. 풍량이 계속 바뀌는 서징이 계속 지속돼. 그래서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설비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계 설비에서도 공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주기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생기다 보니까 재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장 납니다. 설비 파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발생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향 구배다 그랬죠? 근데 둘이 다르다 그랬죠? 누가 달라요? 시로코펜은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100%고 풍량이 전격 풍량의 80% 이하가 되면 서징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익형편은 어떠냐? 30% 이하에서만 생기더라 라고 그러죠. 보통 물론 성능 곡선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보통 여기 30% 100% 이렇게 이제 그려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대책은 여기 얘기 다 해놨죠. 익형 송풍기 쓰자, 그 다음에 인버터 제어 방식 쓰자, 방풍하자 다 써놨죠. 그래서 대책 개요에다가 제가 다 몰아놨지만 사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고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풍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풍량 제어 방식이 옛날에 기술사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소방 송풍기에 쓰이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서 얘기를 이제 안 하지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회전수 제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있는데 뭐 시로코펜을 예를 들면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돼서 여러 군데로 회전수를 바꿈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그 극적으로 많이 바뀌는 이 두 가지만 딱 그려졌지만 사실 회전수를 바꿈으로써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운전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자파에 의한 노이즈 장애, 전자 노이즈에 의해서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주의해야 될 내용이고 책에 얘네들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출 댐퍼 제어는 일반적인 공조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공조에서 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아예 토출 댐퍼, 볼륨 댐퍼죠. 토출 댐퍼를 달아요. 토출 측에 볼륨 댐퍼를 달아. 볼륨 댐퍼를 달아서 이 레버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풍량을 제어해 놓은 거죠. 수동으로 해놓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에서 운전점을 바꾸는 방법이 저항 곡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항 곡선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서징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징들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복합 댐퍼에서도 이렇게 쓸 수는 있죠. 복합 댐퍼에서도 이런 방식인 거죠. 수동으로 열어놓은 부분 여기 자동까지 열리면 아니 수동 여기 자동으로까지 열리면 뭐 풍량이 늘어나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흡입 댐퍼 제어도 있죠. 공조냉동기술사 책을 참고해서 그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출제위원이 만들었다는 자료에서 따온 거에는 체절은 그대로 있고 일부만 이렇게 바뀌는 걸로 그려져 있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흡입측에 안 그래도 좁은데 여기다 댐퍼까지 달아야 돼. 지금 시스템 이펙트 생기지 않게 하려면 5D 이상 뛴 다음에 또 이 댐퍼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할 공간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흡입 베인 제어가 있어요. 흡입 베인 제어의 경우에는 이제 베인을 설치를 해서 베인 각도를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렇게. 마치 얘처럼 되지만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요. 범위가 넓지도 않고 좁게 이렇게 되고요. 가변 피치 제어가 있는데 이건 충류식에 쓰는 거예요. 블레이드 각도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있으면 각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 끝부분의 운전점 부근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은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잘 정리해서 한 5개 정도, 5줄 정도씩은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송풍기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송풍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재현 설비 모델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송풍기 부분에서 송풍기의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 송풍기의 종류, 그래서 다이익팬보다 익형팬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서징도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서징 부분도 쉽게 나올 수가 있게 되고, 풍량 제어 방법, 또 팬과 브로어와 컴프레셔의 차이점, 이런 것도 이제 면접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기술사 시험에 필기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재현의 모델링인데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재를 직접 일으켜서 얘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소방은.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 유동에 대해서 먼저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연기 유동만이 연기 유동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여기 존 모델이 있고요. 필드 모델이 있고요. 네트워크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나뉘는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부터 얘기를 해보면 우리 존 모델이랑 필드 모델은 화재 모델링 할 때 많이 얘기 듣던 거예요. 그래서 존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화재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2개로 나누는 거죠. 여기는 고온 연기층, 여기는 저온 공기층. 2개의 존으로 나누는 거죠. 고온 연기층과 그 다음에 저온 공기층으로 나눠서 아주 러프하게 이제 실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필드 모델은 이 똑같은 실을 우리 격자의 개수를 정해서 이 격자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평면처럼 그렸지만 입체니까 이게 다 하나의 작은 네모들이겠죠. 그래서 격자로 나눠서 여러 개의 각각 좁은 부분의 필드들로 격자로 나눠서 격자에 의해서 필드를 나눠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매우 많은 이제 격자죠. 아주 많은데 이거 뭐 무작정 격자의 개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능 위주 설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원전 설계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필드의 개수를, 격자의 개수를 몇 개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모델은 뭐냐면 큰 건물이 있으면 큰 건물에 각 실이 있어요. 각 실. 이 실을 뭐라 그러냐면 노드라 그래요. 노드가 있고요. 여러 개의 실이 있겠죠. 다른 층에도 실이 있겠죠. 이런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드들이 연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건 뭐로 연결이 되냐면 누설 공간으로도 나가고요. 또 연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수직 공간으로도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뭐 여러 가지를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네트워크 모델이란 건 네트워크로 연결했다. 그 네트워크가 뭐냐? 누설 공간이나 수직 공간과 같이 연기가 통할 수 있는 것들로 연결을 해 놓은 것이 네트워크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이제 제어량은 뭐냐? 우리가 이걸 모델링을 할 때 뭘 조절하면서 이제 얘네들을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존 모델은 1개 이상의 제어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필드 모델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모델은 1개의 제어량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 안에서 보면 각 실인데 이건 실의 부분이 조각조각 나 있는 거고 이건 실에 대해서 2개로 나눈 거고 여기에 요 실은요 2개로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로도 나눈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다 똑같다.
얘가 만약에 화재실이면 얘는 이 전체가 다 온도도 똑같고 예, 연기 농도도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퉁쳐서 보는 약간 러프하게 보면서 전체를 보게 되는 게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퀀텀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고층 건축물 같은 곳의 연기 제어에 대해서 재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지금은 퀀텀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실밖에 안 하니까 큰 연기 제어에 대해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잖아, 이런 고층 건물에. 그래서 얘네들은 대공간들에 대해서 대공간의 연기 분석을 할 때는 존 모델이나 필드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주로 이제 쓰는 거는 한 화재실에서의 화재 성장 과정을 보려고 할 때도 쓰죠. 그러니까 이거 연기 유동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실로의 연기 유동은 존 모델이나 필드 모델은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네트워크 모델의 유형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떤 게 있냐 해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옛날 시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만든 네트워크 모델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2010년대 넘어와서 지금 거의 대부분 쓰는 게 퀀텀인데 갑자기 뒷북으로 옛날에 네트워크 모델로 쓰던 게 뭐가 있냐 해갖고 최근 기출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은. 그래서 너무 옛날식 문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네트워크 모델의 특징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트워크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여러 개의 이제 노드가 있다 이런 거야. 이 노드라는 거는 실이나 구획을 말합니다. 어떤 실이 아니더라도 구획이 돼 있을 수 있죠. 얘네들과 수직 공간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수직 공간과 누설 틈새가 이 여러 개의 노드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퉁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노드들은 다 이 내부가 다 균일하게 온도와 압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는 안 그럴 텐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하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여기에 퉁쳐서 이 실은 균일한 온도와 압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연기가 유동하는 걸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시간에 따른 함수로 점점 성장해 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온도가 각 노드들, 각 실들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연기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네트워크 모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형엔 어떤 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유형을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게 BRI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일본 거예요. 그리고 BRE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 거예요. 왠지 뭔가 브리티시 뭐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아서 영국 거 일본이 베낀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상태 모델이 있어요. 우리 유체할 때 배웠습니다. 또 연력학 할 때 배웠어요. 정상 상태라는 건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시간에 따라 어떤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상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데 정상 상태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만 변하냐면 연기 농도만 변해요. 그럼 나머지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연기 농도 바뀌는 걸 가지고 결과치로는 온도와 연기 밀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옛날에 쓰다가 크게 발전은 안 한 것 같아요. 전위 모델이라는 건 옮겨가는 거죠. 이름이 딱 전위 모델인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정상 상태 모델이 너무 원시적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상 모델에다가 플러스해서
여기에다가 정상 상태 모델에다가 여기다가 동적 효과를 부과한 거예요. 연기가 이동할 수 있는 동적 효과를 고려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노드들에 대해서 건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겠죠? 각 노드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연기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연기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니스트라는 기관이 있죠. 니스트에서 만든 모델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발전을 했어요. 처음에 다른 걸 쓰다가 점점 발전해서 결국 퀀텀이 이거에 이제 마지막이 된 거죠. 지금 현재 게 된 거죠. 현재 버전은 퀀텀이에요. 니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퀀텀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매뉴얼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퀀텀의 특징은요. 왜 많이 쓰냐면 얘는 유일하게 FDS 전산유체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FDS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델링, 화재 모델링하는 이 모델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FDS는 뭐의 약자냐면 이거 직강 수업 때 물어보면 FDS가 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뭐냐 뭐 이러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파이어 다이나믹스 화재 역학이죠. 파이어 다이나믹스 시뮬레이터예요. 화재 역학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의 이제 콘탐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콘탐은 재현 설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 단순히 얘네들은 연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만 나와 있는데 콘탐에서는 재현 설비를 넣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 설비의 가압이나 또는 배기, 그러니까 극기가압을 하거나 또는 거실 재현처럼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획 간의 유동이 예측될 수 있어요. 구획 간의 연기 유동이 예측돼서요. 언제까지 거주 가능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또 기타 뭐가 있냐면 IRC라는 것도 있어요. IRC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놈과. 그래서 어떻게 비슷한가 한번 보면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죠. 정상 상태에서 이 공기랑 공기 흐름과 압력을 예측합니다. 얘도 여기다 안 썼지만 사실 정상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가 없으면서 공기 유동과 압력만 예측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연기 농도만 변해서 연기 농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얘도 이렇게 연기 농도만 변화 이랬지만 결국 얘가 시간에 따라서는 얘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만 시간 함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얘는 뭐가 다르냐면 개방 공간에서 이 개방 공간, 넓은 공간이 있는 건물에서 전실에 대해서 분석할 때 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NO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연기 유동에 대한 동력학 모델이라고 그래요. 우리 연기 부분 배울 때 연기 유동의 기본 방정식이 뭐였냐면 Q는 CAV였습니다. 이 CAV에서 V가 뭐 1.29 루트 델타 P 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압력의 함수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C값 있죠. 이 C값. 유동계수를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화재 성장을 하면서 유동계수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 화재 성장에 따른 연기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거다.
화재 성장에 따른 시간에 따른 유동량 변화, 연기 유동량 변화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델링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라고 2000년대 초반, 뭐 2006년, 2007년 소방기술사 교재 일부에는 이게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콘탐을 주로 쓰니까 이런 건 이제 뺐는데 설마 이거를 낼까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나온 거예요. 기술사 시험에 그것도 2020년에 나왔으니까 좀 심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요거 나오기 전에 이제 콘탐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내용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위주 설계할 때 콘탐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콘탐이 있는데요. 기출문제는 뭐로 나왔냐면 이 콘탐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특성이 아니라 수행 절차, 이거 어떻게 수행할지 수행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라 라고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재현설비 커미셔닝 자료가 있습니다. 커미셔닝한 자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그 내용 중심으로 쓰면 되는데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프로그램 특성도 있죠. 프로그램 특성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특성은 사실 제가 콘탐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재현 핸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해 놨거든요. 마스터 교재.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 해보신 분들은 추가할 수 있겠지만 해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 좀 이해가 안 돼도 좀 열심히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자꾸 이런 거겠지 뭐 이런 예측이나 억지 이해를 좀 하면서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마스터 실전반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극기가압 재현에 대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 준공 날 때 돼야 알 수 있는데 미리 그게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콘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네트워크 모델인 거죠. 네트워크 모델로 이제 노드를 연결해 놓고 거기가 이제 연결돼서 누설 면적과 또는 이제 수직 공간을 통해서 연기가 이동하게 되니까 이 구획실의 연기 유동, 구획실 간의 연기 유동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의 좋은 점이 뭐 엄청나게 뭐 게임만큼 돼 있지는 않지만 무료인 프로그램으로 치고는 아주 정교한 그래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손이 많이 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콘탐을 쓰게 되는 목적 이거 중요하겠죠. 출제위원들은 이 콘탐을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콘탐을 돌리면 콘탐 분석한 비용을 이제 받게 되니까 이런 걸 많이 쓰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재현 설비를 설계해 놨는데 얘가 제대로 작동할지 작동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초기에. 준공 날 때가 아니라 초기에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설계 의도대로 작동할 거냐? 아닌다?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동 안 해도 TAB에서 교정 가능할 거냐? 그러면은 그냥 가도 되는데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설계 바꾸도록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재현 설비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송풍기, 덕트, 댐퍼, 그릴 이런 것들이 있죠. 루버, 그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집어넣어서 계속 조정하면서 크기가 적합한 크기를 여기서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콘탐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어디에는 주로 적용을 해야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층 건축물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연돌효과가 큰데, 우리 연돌효과 배울 때 기억하시겠지만 연돌효과의 샤프트에서 이 샤프트의 높이가 다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이러면 델타 P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샤프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식 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땐 콘탐 돌려야 된다 그랬잖아. 기억하시죠? 공부하면서 지금 수업 듣는 거죠? 그러면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에서 연돌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현 설비 설계가 아주 미비한 현장들. 설계가 영 엉망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 설계 시공 초기부터 커미셔닝으로 들어갔어. 재현 설비. 또는 내가 감리로 들어갔어. 근데 보니까 이건 진짜 엔지니어링 계산도 안 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뢰를 해서 콘탐을 돌려보면 이게 적정한지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 검증하는데도 필요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서는 이거 검증하는데 콘탐을 이용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로 수행 절차. 이거 본격적으로 기출해서 물어봤던 거죠. 수행 절차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콘탐을 돌리는 사람은 제일 먼저 설계도서 검토를 해요. 도면을 받아서 계산서랑 받아서 설계도서 검토를 쭉 하게 됩니다. 설계도서 검토를 하면서 계산서랑 개통도랑 평면도 이런 거 보겠죠? 그래갖고 우리 엔지니어링 계산에 의해서 용량은 제대로 넣었냐, 계산서가 평면도랑 이 덕트 길이나 이런 건 맞냐, 엘보 들어간 개수도 맞냐, 이런 거 좀 확인하고, 덕트 크기도 상당 직경 고려해서 했느냐, 그 다음에 정합 손실이 큰 구간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탐을 돌릴 첫 번째 단계로 각 실에 대해서, 각 노드들이 있죠? 각 실에 대해서 온도 조건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이제 아주 간단한 열 전달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 관류율을 고려합니다. 열 관류율이란 건 이거죠? 열 전도율이랑 L분의 K랑 H랑 열대류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 우리 열 전달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Q도트 땡땡은 이거 있었죠? 이거 쭉 있었죠? 뭐 L2분의 K2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퉁친 게, 이걸 다 합친 게 열 관류율이에요. 그래서 열 관류율을 고려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각 실의 온도가 제대로 들어가야 온도 차에 의해서 이게 연돌 효과가 생기니까, 얘가 연돌 효과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넣는 사람한테 이걸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을 굉장히 잘해야지, 콘탐 하는 사람이 소방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화재 역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수계산을 해봅니다. 수계산이란 건 엔지니어링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재현 설비 엔지니어링 계산을 해서 이 실제로 퉁친 설계 결과 값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또는 엔지니어링 계산한다 그래 놓고 남의 현장 거 그냥 파일 갖고 와서 그냥 베껴 넣었는지 이거 검증하는 거죠. 엔지니어링 계산서로 이거를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뭘 하냐 하면 덕트나 송풍기나 그리고 누설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이게 입력 조건이 틀려버리면 결과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아주 단순화를 잘 시켜야 돼요. 분석을 잘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략적인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콘탐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네트워크 모델이었잖아요. 네트워크 모델은 각 노드끼리 누설 경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누설 경로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누설 경로의 데이터, 누설 틈새 면적을 어떻게 정확하게 둬요? 내가 그 건물 가서 재본 것도 아니고 건물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조건을 넣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설 경로의 틈새가 큰 경우, 아주 큰 경우, 매우 큰 경우, 또 작은 경우, 좀 작은 경우, 많이 작은 경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여러 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서 경향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경향을 비교 분석해서 적정한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적정성을 분석하게 되더라는 거죠. 퀀텀을 돌리고 나면 퀀텀을 돌린 걸 가지고 이제 뭐 덕트 크기나 경로가 적합하냐, 뭐 풍속의 문제라든지 또는 상당 직경의 문제라든지 긴 경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정한 차압 댐퍼 크기를 쓴 건지 이것도 크기를 분석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송풍기 최저압이 너무 높아져야 돼. 여러 가지 조건을 집어넣어 봤더니 최저압이 높아. 그러면 기구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기구 파손의 우려가 없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너무 높으면 풍속을 줄이든지 덕트 키워서 또는 경로를 짧게 하든지 시스템 효과를 줄이든지 뭐 이래서 이 설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0mm 아쿠아 기준이었죠. 우리 전 시간에 150mm 아쿠아를 넘으면 덕트가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른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풍향 제어 방식이 적정하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 적정성을 쭉 분석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화재 안전 기준과 또 성능 위주 설계 같은 데서 특별히 요구했던 설계 목표치가 있어요. 이걸 충족하는지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충족하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나와 있는 게 이 퀀텀 수행 보고서예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걸 수행할 때 이제 주의 고려 사항이 있어요. 좀 전에 사실 다 얘기한 건데 계급을 반영할 때 이 누설 틈새를 반영할 때 내가 모르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조건을 집어넣어야 된다. 다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경향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덕트 팩터도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뭐 상당 직경 또는 장방형 사각 엘보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사각 엘보 대신 사각 엘보 써놨는데 사각 엘보 대신에 뭐 딴 거 뭐 원형 엘보를 넣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 직경을 임의로 키워. 그러면 안 되겠죠. 정확히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 기구류들은요. 기구류들의 그 손실은 다 카탈로그를 통해서 일일이 다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건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10가지 이상의 조건으로 다양한 팩터를 고려해서 안 좋은 조건, 좋은 조건 고려해서 그래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재현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악조건이 아니면 괜찮을 거다. 아니다. 웬만한 조건에는 다 안 되더라.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게 부적절한 팩터를 넣으면
콘탐을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 결과값은 의미 없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직강에서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건 인강이어서 좀 말을 조심해서 얘기 드리자면 상당수의 제가 콘탐 보고서를 이렇게 외주를 줘서 받아봤는데 콘탐 보고서 제대로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분석이 돼서 실제로 그 설계와 시공에 도움이 되는 콘탐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들 그냥 형식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다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좀 일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발전이 필요하지 않냐. 단순하게 콘탐 돌릴 줄 안다고 콘탐 프로그램 돌릴 줄 안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번 시간에 송풍기 했고 또 이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콘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아마도 학원들에서 이런 거 다 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웠을 건데 복습을 잘 하시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워야 돼요. 이제 심화반인데 뭐 나중에 외우고 정리만해서 읽어보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좀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